저는 윤정자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바쳤죠. 남편이 1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외동아들 도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10년 전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어요.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늘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남긴 재산 중 2억 원을 도현이에게 미리 증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좀 더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도현이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나섰습니다. 손녀 지유 돌봄은 제가 맡겠다고 했죠. 아침 일찍 도현이네 집으로 가서 지유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지유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학교로 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방과 후엔 지유를 데리러 가서 간식을 만들어주고 숙제도 봐주고 저녁까지 차려놓고 돌아왔죠. 도현이 아내 서연이는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직장 생활에 집중할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자주 했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죠. 가끔 도현이네 집 청소까지 해놓고 오는 날이면 온몸이 쑤셨지만 뿌듯했습니다. 제가 있어서 아들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농담처럼 자주 말했죠. 도현이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홀대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도현이는 그럴 리 없다며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말엔 도현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나들이도 갔어요. 지유가 할머니 얼굴 그림을 그려주던 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못생겼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그림이었습니다. 서연이도 처음엔 다정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 것 같다며 팔짱을 끼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지유 간식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줬더니 서연이 얼굴이 살짝 굳었죠. 아이한테 자극적인 음식은 좀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도현이도 이렇게 키웠다고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또 한 번은 지유가 학원을 빠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그럼 오늘은 쉬자고 했다가 서연이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교육 방침은 부모가 정하는 거라면서요. 저는 그저 아이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갔으니까요. 저도 젊었을 땐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정말로 도현이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현이네로 가는 길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유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했어요. 며느리 서연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도현이네 집을
오가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죠. 제가 지유 가방을 정리해 놓으면 다시 풀어서 확인하고, 제가 만든 반찬을 살짝 옆으로 치워두고 다른 걸 꺼내 먹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도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부엌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매번 이렇게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는 그저 도와주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서연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죠.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도현이는 엄마 음식이 최고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서연이는 말없이 젓가락질만 했어요. 지유 교육 문제로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저는 우리 때처럼 아이를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계획표를 짜놓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했어요. 한 번은 지유가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달랬는데 서연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키웠다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왔어요. 도현이도 이렇게 키워서 대기업 팀장까지 됐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시대가 다르다며 요즘 교육 트렌드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지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를 좋아했는데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앉는 자세, 젓가락질, 인사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으니까요. 그게 다 지유를 위한 거였는데 아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지유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저는 기뻐하며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했는데 지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해. 나 할머니 싫어.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죠. 서연이가 달려와서 지유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몰래 아이 돌봄 도우미를 알아보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도현이 핸드폰에 온 메시지를 봤죠. 돌봄 선생님 면접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건가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현이도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하며 따뜻하게 인사했는데 요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죠.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딘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아침은 더 일찍 가서 준비했고 청소는 더 깨끗하게 했습니다. 반찬도 더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도현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죠. 전날 만들어둔 장조림과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을 넣었습니다. 문제는 장조림이었어요.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있었던 건데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했죠. 오후에 도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식중독인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가 도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음식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다시는 음식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도현이 오빠가 입원할 뻔했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서연이는 듣지 않았죠. 앞으로 도시락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침대에 누워서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실수인 거 알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실수. 제 삶의 전부였던 가족 돌봄이 실수가 되어버린 거죠.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지유가 치과에서 충치 3개를 발견했어요. 서연이는 곧바로 저를 탓했죠. 어머니가 주신 초콜릿이랑 사탕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단 것 좀 그만 주시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이가 좋아해서 가끔 준 것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유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맨날 초콜릿 주셔서 이가 아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준 것들이 모두 해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죠. 서연이는 그날부터 제가 지유에게 주는 모든 음식을 검사했습니다. 간식은 정해진 것만 주라고 메모까지 남겼죠. 마치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지유를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도현이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심스럽게 제 도움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좀 쉬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서연이가 와서 다시 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옷장을 다시 정리하고 제가 닦은 그릇을 다시 닦았죠.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일을 믿지 못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지유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려고 준비했는데 서연이가 말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갈게요. 엄마들이랑 할 얘기도 있고요. 할머니가 오시면 지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니.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할머니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물어보는 횟수가 늘었죠. 제가 숙제를 봐주려 하면 싫다고 했고, 제가 만든 음식은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어요. 음식은 더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고, 청소는 더 꼼꼼히 했죠. 지유에게도 더 다정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래를 움켜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제가 도현이네 방문을 주 5회로 늘린 건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서연이가 프로젝트로 바쁘다고 했고, 도현이도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도현이네 집에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죠.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부엌 정리,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서연이 서랍을 열어보고 양말 정리 방식을 바꿨더니 다음 날 서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제 물건은 제가 정리할게요. 제발 손대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도현이 옷장도 정리했다가 혼났어요. 도현이가 퇴근하고 와서 옷을 찾다가 소리를 질렀죠. 엄마, 내 셔츠 어디 있어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하니 도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제발 내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힌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사랑이 아들을 숨 막히게 한다니 믿을 수 없었죠. 저는 그저 도와주려 한 것뿐인데 왜 모두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도현이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도현이 업무 자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버린 게 화근이었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도현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도 가세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정이 있어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다고요. 잠시만이라도 저희끼리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인데 프라이버시가 뭔가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지유까지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러워요. 할머니 좀 집에 가면 안 돼요? 8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제가 이 집에서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거리를 두자. 그 말이 절연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2억을 줬어. 손녀 키워줬어. 집안일 다 해줬어.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이가 말했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쉬시라는 거예요. 쉬라니. 저한테 가족 돌보는 게 일이고 삶의 전부인데 쉬라니요.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랑이 죄인가? 희생이 잘못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도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하려 애썼어요. 도현아, 엄마가 준 2억 돌려줘.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하니 나도 내 돈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도현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 돈은 이미 대출금 갚는데 썼는데. 도현이 목소리에는 난감함이 묻어났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대출받아서라도 돌려줘. 일주일 안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도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거리를 두자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도현이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거리를 두자는 게 버리는 거야. 돈 돌려줘. 우리 관계도 정리하자. 서연이도 따라왔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하지만 지금 당장 2억은 무리예요. 서연이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리해서라도 만들어.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현이가 2억을 송금했습니다. 은행 문자를 받고 허탈하게 웃었죠. 돈이 다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공허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입금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죠. 도현이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지유 돌봄 비용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돌봄 비용. 제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거였어요. 손녀를 돌본 게 일이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오기가 생겼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 돈도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도현이네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 며칠은 전화가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죠. 지유 생일이 다가왔을 때도, 도현이 생일이 지나갔을 때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낮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지만 자존심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순 없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2억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 때문에 관계가 더 멀어진 것 같았죠. 사랑을 거래로 만든 건 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였을까요? 친구들한테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도현이네 잘 지내냐고 물으면 그럼요. 잘 지내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죠. 정자야, 요즘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도현이네 문제 있어.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유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할머니 언제 와요? 하고 묻던 예전의 지유가 아니라
할머니 싫어요 하고 울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만 반복했어요.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둘까? 하지만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마음만 가득했죠. 가족이 없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도현이네 집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안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유 학용품을 사서 문 앞에 놓고 가려 했는데 예전 비밀번호가 먹히지 않았죠. 삐삐 소리와 함께 오류 메시지만 떴어요. 그 순간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다시 눌렀습니다. 그때 인터폰으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거였죠. 나예요. 지유 할머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은 살짝만 열어놓고 몸으로 막고 서 있었죠. 어머니, 왜 오셨어요? 이미 다 정리됐잖아요. 돈도 다 돌려드렸고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유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유가 할머니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때 안에서 지유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누구야?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아무도 아니라니. 제가 아무도 아니라니. 3년 동안 매일같이 돌봤던 할머니가 아무도 아니가 되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유가 정말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연이가 막는 걸까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박승철 선배를 만났어요. 같은 교직 출신으로 오랜 친구였죠. 선배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너무 올인했어.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는 거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서운했어요. 이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겠다고 말했더니 선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그래, 그것도 좋지. 근데 정말 그걸로 끝낼 거야.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선배는 그냥 혼잣말이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실은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죠. 변호사는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소송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도현이 가족을 마트에서 봤어요. 멀리 서였지만 확실했죠. 지유가 서연이 손을 잡고 깔깔 웃고 있었고 도현이가 장난감을 사주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지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서연이 뒤로 숨었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있어. 무서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손녀에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니.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죠. 지유를 안고 반대편으로 가버렸고, 도현이는 저를 못 본 척하며 따라갔어요. 마치 낯선 사람 취급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끝이구나. 정말로 끝이구나.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죠. 변호사는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부모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것은 명백한 불이행이라고요.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장이 도현이에게 전달됐을 때 폭풍 같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라니. 미치신 거예요? 도현이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으로 가득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를 버렸잖아. 서연이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끝이에요. 지유한테도 할머니는 영원히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협박하는 거니? 나는 이미 없는 사람 아니었니? 제가 되물었더니 서연이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도현이를 마주했어요. 몇 개월 만이었죠. 도현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우리 사이에 법정까지 가야 해요? 도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정위원이 화해를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이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기일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을 거래로 만든 건 그들이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게 가족인가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도, 도현이도, 서연이도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과를 원했어요. 인정을 원했어요. 하지만 법으로 받아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도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현이는 울고 있었어요. 서연이도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죠.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송을 취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이긴 것 같았습니다. 도덕적으로요. 도현이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게.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걸어갔어요. 박승철 선배가 물었죠. 후회 안 해.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해요.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멍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죠. 그래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로웠지만 자유로웠고, 쓸쓸했지만 편안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1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이가 실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구조조정에 걸렸다고 했죠. 서연이 친정사업도 부도 위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져서 그렇다더군요.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상연락처로 제 번호가 남아 있었나 봐요. 지유 학비가 석 달째 연체됐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그날로 학교에 찾아가 1년치 학비를 한 번에 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도현이네 형편이 어렵다는 걸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도현이가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서연이도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아파트도 전세로 옮겼다던데 그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들렸죠. 마음이 아팠지만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유 학원비도 제가 냈어요. 학원에 직접 가서 계좌로 입금했죠. 역시 익명으로요. 지유가 피아노를 그만둔다고 했다는데 그럴 순 없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형편 때문에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명절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떡과 과일을 사서 도현이네 문 앞에 놓고 왔어요.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지만 도현이는 알았을 거예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요. 어느 날 도현이가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다 알아요. 학비며 학원비며 다 엄마가 내주신 거 알아요.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도현이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도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말했죠. 부모의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조건이 없어. 다만 다시는 내 인생을 남에게 기대지 마. 내 힘으로 살아. 그게 나에 대한 보답이야.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어요. 서연이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지유를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아이가 많이 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무섭다고 해서요. 지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고 서로 조심스러워 했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건강한 거리였는지도 모르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유가 18이 되었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저를 찾아왔죠. 할머니, 저 사회복지학과 가려고요.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야 이해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잃었던 관계가 세대를 건너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비로소 제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랑은 돌고 도는 거였어요. 거래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그저 사랑 그 자체였죠. 제가 준 사랑이 지유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이고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어요.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